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에 의해서 살해되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이 전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온 만큼 건강수칙 미리 예습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이 농도가 짙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과 같은 개인 생활 습관들도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학교 교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범죄에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대책 마련으로 분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정직한 목격자로, 냉철한 검증자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YTN의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발생 초기에는 잘못된 정보로 소모적인 논쟁을 부른다는 지적이 있을 만큼 보도가 앞다퉈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으로 YTN 보도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 범행 장소가 학교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도 관점과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중해야 합니다. YTN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따라가면서 보도와 해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 첫 보도는 사건이 발생한 2월 10일 오후였고요. 저녁 9시경에 단신으로 보도한 후에 곧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속보로 상세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2월 10일 대전 초교서 교사가 8살 여학생 살해, 범행 자백. 이 보도에서는 보도 시점까지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사건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전 보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였고요. 이후 교사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확인한 후에 교사가 여학생 살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분명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중립적인 언어로 신중하게 접근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YTN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조사 진행 상황에서 확보되는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보도 언어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대전 초등생 피살, 무단 외출의 태연이 흉기 구매, CCTV에 폭착, 하마터면 할머니도 위험, 범행 당시 대전 여교사의 끔찍했던 상태. 이것은 YTN 보도와 온라인 콘텐츠 제목입니다. 감정을 배제한 표현들로 좀 더 건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건 내용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보도 방식에 대해 짚어보고 싶습니다. 2월 12일 오전 시간 대담입니다. 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영장 발부, 수사 속도의 제목인데요. 이날 보도에서는 초등학생의 피살 사건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화면으로 보여주었고요. 학교 공간을 이미지로 구성해 어떤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 관련 정보를 시간대별로 구성해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살 사건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다른 교사들과 초등학생들이 생활을 해온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앞으로도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인데요.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보도 방식, 그래픽 활용 방식 등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어떤 공간을 구체적으로 주목할 것인지 등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선택되어 보도되었으면 합니다. 교내에서 교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특수성을 고려한 보도 구성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번 사건 보도를 두고서 가장 많았던 지적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기 전에 성급한 일반화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는 시점에서 특정 직군이나 어떤 병환의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교육계 종사자를 갈라치게 하는 등의 보도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YTN 보도는 어땠는지 살펴주신 내용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언론 보도는 표현 방식을 통해 시청자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조현병, 정교조, 대전 초등생 피살의 가짜 뉴스, 혐오 기승의 제목입니다. 우울증 병력이 범죄를 저지르는 필수 조건처럼 생각하는 커뮤니티 정보 생산의 문제를 지적한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요. 그 외에도 예일대 정신과 교수, 초등생 피살, 우울증은 죄 없다. 일침. 보도에서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다루면서 우울증에 집중하는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각 단체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우울증, 낙인 찍기 대신 트라우마 회복 노력해야 제목의 단신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진료 이력을 문제 삼아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치료 의지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4년 11월에 이미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언론은 정신건강 정보를 다루거나 또 언급할 때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할 것, 또 4조에서는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 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YTN 보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신중한 보도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나 현장 중계 영상 제목에 병명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주로 온라인 기사나 현장 영상 기록에서 발견되는데요. 최근에는 시청자들이 YTN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도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수사 결과 발표와 전문인의 진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신질환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보도 언어를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초기 속보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낙인을 조장하는 표현이 많이 쓰였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원님 말씀하신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 2조에 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의 편견과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 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혐오나 공포를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 테러 이런 표현들이고요. 두 번째는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한다. 마치 그 사람의 직업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B씨. 세 번째는 정신질환 환자를 비하하는 표현들. 그러니까 정신병자, 사이코, 전응아 이런 표현들. YT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 보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보다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보도를 통해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을 포함한 의학계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도를 상대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가해자의 특정 진단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편견을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입장문으로 현재의 보도 형태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편견이나 낙인을 조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서 또 책임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YTN이 전한 이 보도는 어땠습니까?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는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을 한 후 20여일 만에 복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 문제가 정신질환임이 보도되고 또 경찰 브리핑이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거론되면서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죄 원인인 것처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도 교원을 새로 뽑을 때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겠다. 정신질환 후에 복직할 때 면담 평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관련 입장을 내고 있고요. 다시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급해진 정치권, 교육부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하늘이법 추진, 폭력성 교원의 직권휴직 등 조치, 제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하늘이법 관련 요청의 추진을 위한 노력, 교권의 보호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전달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진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 시행 예정 관련된 보도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교원 정신건강관리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질환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뤄진 만큼 관련해서 앞으로도 추가 보도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차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는 일선 학교 교사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YTN에서는 그 현장을 찾아서 이주호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교원을 새로 임용할 때에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교원의 정신질환 문제가 원인임을 전제로 추진하는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대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짚는 후속 보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틀 뒤인 2월 16일 하늘이법 급물살, 교원 심리검사 등 실효성 관건, 이 보도에서는 이주호 부총리의 발표를 토대로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신규 교원은 임용할 때 재직 교원은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진단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매우 예민한 개인정보죠. 그래서 정밀한 진단보다는 현재 기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치거나 또 낙인 찍힐까 우려해서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치료를 회피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권 휴직 등의 강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할지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이 보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 전에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관점도 담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정책이니만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정책 검증의 역할을 수행하는 좋은 관점의 보도였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 상황을 전하는 보도나 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그 진행 상황이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전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지적이 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보도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정부 쪽의 비판들이 막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 비판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첫 번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점, 또 하나는 비판받은 지점만 개선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도 지금 18일에 교육부가 이제 대응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까 그 평가님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질환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학생들 교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학교장이 학생과 긴급 분리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그걸 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근무가 어려운 교사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과 및 직권으로 휴직도 시킬 수 있고 나중에 복직을 원할 때 복직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법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 첫 번째는 어떤 교사가 학교 측에 문제 교사로 찍히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장이 분리를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 대책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원들이 스스로 정신건강 문제를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건 평가원님께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휴직이 강제로 될 수 있고 나중에 복직도 안 된다면 교사들이 그것을 밝히기보다는 숨기려고 하겠죠. 피해 학생 아버지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 교사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 장애가 있다면 학교나 교육당국이 치료를 해줘야지 지금처럼 분리를 하거나 업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피해자의 가족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교육당국은 이 부분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빠른 조처도 중요하겠지만 서두르다가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도 깊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이성의 렌즈로 보고 전달하고 검증해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 의해 희생된 사건. 우리 경험에도 상식에도 없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바로 바라보고 감정을 자제한 채 사실을 알리고 원인을 제대로 짚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인지 검증하는 일. 언론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입니다. YTN 보도는 학부모도 교사도 어린이도 시청합니다. 학교라는 공간, 학부모와 교사, 학생 간 관계가 불안과 불신을 털고 안전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YTN이 합리의 프레임을 장착한 언론으로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우리 경험과 상식 밖의 일이라는 또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어서 이종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 재생산이 아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가 되길. 뉴스는 표현 방식을 통해 시청자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자의 리포트, 자료 화면, 자막에 사용되는 단어 등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보도와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식이 결코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YTN의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유의미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단어를 선택해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를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한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영화 입장권에 500원가량 붙던 부과금이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한 달도 안 돼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부과금이 폐지됐지만 당장 영화 관람료가 내려가지도 않아 관객이 아닌 대형 극장만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관객들의 관람료 부담을 내려주지도 못하는 데다 영화 발전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폐지되었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다시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부과금이 폐지되기 전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련 예산 규모와 영화계 반응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2007년부터 영화 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그간 영화 티켓 가격의 3%가량은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자동 징수됐습니다. 징수된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영화 산업 지원에 사용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썼는데요. 이 발전기금은 특히 신인 감독 영화나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등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영화제를 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뒤이어 관련 법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올 1월부로 부과금은 사라졌는데요. 관련해 영화계의 반발도 컸는데요. 정부는 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영화계에선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금이 고갈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과금 폐지 발표가 나오자 부과금 폐지에 반대해 20개 영화 단체가 모여 발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 연대는 성명을 내고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히며 관련해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China's running the Panama Canal. That was not given to China. That was given to Panama foolishly. 일단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운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인 파나마 운하청이 관리하고 있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구와 다리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는 사실이 아님을 짓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영향력 문제를 제기한 소식을 다뤘는데 여기서 언급된 파나마 운하의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면 보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파나마 운하의 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한 파나마에 있는 길이 약 82km의 인공수로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좁은 해협의 하나인 파나마 지역을 가로질러 대서양 카리브 해와 태평양을 이어주는 물길인데요. 이 파나마 운하 덕분에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경비가 크게 단축됐습니다. 그 결과 파나마 운하는 해상 운송과 국제 무역에 매우 중요한 수송로가 되었는데요. 양방향에서 이용하는 선박은 연간 13,000척 수준입니다. 운하 통과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인데 이를 거치지 않으면 남미 대륙남단으로 돌아야 해 15일 이상이 걸리는데요.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13,000척은 전 세계 교역량의 5에서 6%를 담당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미국 74.7%, 중국 21.4%, 일본 14.6%, 한국 9.4%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에 있어서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셰일 혁명이 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양의 셰일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2016년 파나마 운하가 확장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셰일 가스, LPG, LNG 등 미국산 에너지원의 아시아 행 운송에 걸리는 시일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 핵심 통로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국토부가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는 부분과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보관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두지 않은 방안과 보조 배터리를 담을 비닐 파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이해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도했는데 관련해 다른 보조 배터리 화재 사례와 해외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정이 알고 싶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여객기 화재 사례와 해외 관련 규정을 알아봅니다. 항공기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에 따른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5G891 3편에서 좌석이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연기를 바로 꺼 큰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2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로얄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서 승객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해당 항공기가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항공업계도 잇따라 보조 배터리 안전관리 규정을 자체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이미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모든 예비 리튬 배터리를 가방에서 꺼내 승객이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배터리 단자를 테이프로 덮거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터키항공, 싱가포르항공, 대만 에바항공 등도 배터리를 원래의 포장에 넣어 보관하거나 비닐에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및 인종혐오 범죄 사례,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의 사례와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의 전개가 인식구조상 부조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경우 반이민 정서 및 인종혐오 범죄 사례 제시를 통해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와 관련한 사항은 사례 제시가 생략되고 바로 다문화, 이민자 차별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이유 분석과 대책 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시청 후 외국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외국 사례 제시 후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 전환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논리 전개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회의 첫 번째 기사는 1950년 독일에서 서거한 애국지사 이의경 선생의 유해 봉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3.1운동 참여 후 중국을 거쳐 독일에 정착한 이의경 선생은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소설의 작가인 이미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방송에서는 이의경 선생의 독일에서의 행적과 활동에 대하여 조명하였고 그가 소설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독일에 소개하고 히틀러 치하에서의 반나치 활동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유해가 국내에 봉환되는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의경 선생을 애국지사이면서 독립운동가로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독립운동이나 애국과 관련된 업적을 제시하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 피압박 민족대회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일이라든지 뮌헨대학 동양학부에서 한국학을 강의한 일 등을 부각하였다면 해당 기사의 제목인 애국지사 105년 만의 고국품으로에 더 부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와 전문가 코너는 각각 3, 4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청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인종 혐오 정서가 날로 증가하고 테러와 증오범죄가 커지고 있음을 현장 기록 자료와 시민 인터뷰, 객관적인 통계 자료,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 사실적 자료를 통해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낸 한편 손흥민 사례에서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벤탄그룹 FC가 중징계를 당했다는 사실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과 감정이입까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잘 기획 연출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흔들리는 테러 영상이나 하이앵글 경사앵글 등의 카메라 기법을 통해 시청자의 불안감과 몰입을 끌어낸 점은 갈등 대립을 연출한 영상 편집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자 공감을 끌어낸 객관적 통계 자료와 현장 자료 화면, 실명을 내세운 인터뷰 등과 같은 객관주의가 단순히 팩트 이꼴 객관성이라는 형식적 객관주의에 함몰된 것은 아닐까요? 만일 증오범죄의 증거 원인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다양한 컨텍스트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취재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객관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입부에서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맞아 커지는 반이민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를 몇몇 사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미 전역 흑인 대상으로 노예 삼겠다는 문자의 무차별 살포, 뉴욕의 한 중학교 백인 교사의 흑인 학생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콜로라도 백인 시민의 여기는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다 라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력 사건 등은 해당자가 재판에 넘겨지고 체포되었지만 미국 내 이민자 가정의 사람들은 인종혐오 부분이 걱정되고
특히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1기 재임 기간 중 미국 내 중후 범죄 비율 54%가 인종 혐오 범죄였으므로 비슷한 혐오 분위기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미국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원주민이 아니라면 모두가 이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부재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반이민 정서와 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의 확산은 우려되는 바입니다. 미국은 본래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이란 이상향의 나라였기에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그 변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핵 개발과 외교 전략을 분석하며 평화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활용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방송은 실제 북한에서 발견된 문서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서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송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의 평화적 접근에 속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전략을 분석하면서 일부 단어 표현이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객관성을 더욱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방식으로 서술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대북 정책의 실패를 단순히 정권 교체와 연관짓는 듯한 서술 방식이 일부 시청자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보다 균형 잡힌 분석을 통해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보완된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인종차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부성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내 인종차별이 심화된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정책과 법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인종차별과 반이민 정서가 단순한 사회적 갈등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수용 문제까지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